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주말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장마가 끝난다고 합니다. 요사이 여행을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인생 그 자체죠. 인생이 바로 여행 아니겠습니까? 시간 여행. 한 80년 또는 90년 정도의 시간대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리고 공간적으로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이걸 결산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저의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가 독재화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이라는 이 인기주의자, 이슬람 원리주의를 이용하는 이 에르도안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근사한 이 터키 공화국을 지금 독재 공화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또는 이름이 몇 가지입니다. 하기야 소피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야 소피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성 소피아 사원 이렇게 부르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피아 사원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원래 이게 교회였거든요. 이 성 소피아 사원이 원래는 서기 537년에 교회로 만들어졌다가 1453년에 이슬람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면서 모스크로 개조를 했다가, 그리고 1935년에 30년대에 케말 파샤가 정교 분리에 의해서 이제는 모스크로 쓰서는 안 된다, 박물관으로 쓰자 해서 박물관으로 쭉 이용되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그 성소피아 사원을 구경했지만은 그때는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르도안이 모스크로 지금 돌려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슬람 교인들의 이 표를 얻어가지고 계속 정권을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 또는 바티칸에서 또는 유네스코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에 따른 게 맞죠. 이게 원래 기독교 교회로서 출발한 건데 케말 파샤의 영향력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케말 파샤는 1차 세계대전 때 패배한 이 오스만 터키가 해체 직전이었는데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공화국을 만들 때 중동에서는 처음으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교 분리를 건국 이념으로 삼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권한을 군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실권을 잡았는데 에르도안이 등장해가지고 이 군대를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참고할 만한 일입니다.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군대가 약화되니까 결국은 이게 이슬람 국가 비슷하게 지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그런데 이 성 소피아 사원은 537년에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약 1500년 동안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켜보면서 스스로 겪기도 했습니다. 1453년 오스만 터키의 메흐메트 2세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할 때 이 성 소피아 사원 안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령되고 나서는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학살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메흐메트 2세는 성 소피아 사원을 부수지를 않았습니다. 부하들에게 부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나렛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스크에 항상 따라 있는 기도탑 4개를 세워서 모스크로 바꾸었습니다. 참 잘한 거죠. 여기에 비하면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은 옛 중앙청 건물이 한때 조선 총독부로 쓰였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역사 파괴입니다. 메흐메트 2세는 이 건물이 너무나 좋은 건물이니까 부술 수 없고 모스크로 고쳐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 겁니다.
조선 총독부를 우리가 중앙청으로 고쳐 썼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무슨 민족전기 세운다면서 그 좋은 건물, 눈에 선합니다. 중앙청은 20세기에 한국에 지어진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걸 부숴버린 김영삼의 역사 파괴와 메오메트 2세의 너그러운 마음이 참 비교가 되네요. 자, 오늘은 이 성소피아 사원이 겪은 역사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건물입니다. 제가 건물에 위대한이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커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건물이어야 제가 위대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뭐 위대한 건물이라고 붙일 만한 게 성소피아 사원만 있겠습니까? 성 베드로 사원, 그리고 저 코르도바에 가보면은 메조키트라는 그 모스크, 그리고 알함브라 궁전, 다 이 위대한 건물입니다. 왜냐? 역사가 스며 있음으로써입니다. 불국사, 석굴암도 위대한 건물이죠. 그런데 이 소피아 사원이 겪은 역사는 좀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아주 깁니다. 지금부터 좀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세계사 산책 세움을 치고 성소피아 사원이 1500년 동안 지켜본 역사 흐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이야기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뭐죠? 이스탄불이죠. 서기 312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전투를 앞두고 하늘에 뜬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긴 그는 십자가로 이겼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기독교를 허용하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국교가 됩니다. 자신은 서기 337년에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서기 324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공동 황제 리치니우스를 물리치고 단독 황제가 된 직후에 수도를 지금의 로마에서 이스탄불로,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겨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붙입니다.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은 1453년 메오메트 2세가 점령을 해가지고 동로마 제국 또는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구성원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걸 무너뜨려 버린 이후에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바꿉니다. 이 이스탄불에 가보면은 바닷가의 언덕을 여러 개 볼 수 있는데 꼭 로마의 7개 언덕과 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학자들은 이스탄불의 출발점을 서기전 667년으로 꼽습니다. 이해 그리스의 식민 개척자 비자스가 추종자를 데리고 아테네에서 이곳으로 와가지고 식민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비잔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나중에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는 겁니다.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스탄불은 그 위치가 아주 절묘합니다. 이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걸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예컨대 리디안, 페르시아, 아테네, 마케도니아의 통치를 받았다가 서기전 64년에 지금의 터키 지역과 함께 로마로 편입됩니다. 이때부터 비잔티움이라고 불렸어요. 서기 195년에 로마 황제 셉티무스 세베루스는 이곳 주민들이 자신의 경쟁자를 지지했다고 해가지고 이 도시를 파괴하고 약탈했고 서기 3세기에는 게로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로 불리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330년의 수도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약 1700년 동안 수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도시가 1700년 동안 수도를 하는 곳은 좀처럼 드뭅니다. 물론 다마스커스가 한 도시로서 가장 오랫동안 사람이 산 도시입니다. 한 8000년 됩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와 이스탄불을 비교하면 역시 이스탄불이 크죠. 세계에서 어떤 가는 수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는 서기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의 로마를 수도로 한 서로마는 서기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일대 혼란으로 들어갑니다. 흔히 이 뒤의 유럽 역사를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암흑기, 요사이는 암흑기란 말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암흑기란 뭐냐 하면은 로마 문명이 무너지고 게르만족이 침입했다가 이 게르만족이 다시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나 로마 문명이 많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해서 서기 5세기부터 서기 한 10세기까지 유럽에서 한 500년 동안은 볼만한 무슨 건축물이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은,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면은, 저기 스페인은 그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이 중세 암흑기 때 유럽에서 가장 선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샬레마뉴 대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샬레마뉴란 말이 대제란 뜻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프랑크 왕국의 샬레마뉴가 지금 독일의 아헨에 수도를 정하고 아헨에 서기 800년 무렵에 만든 거대한 성당이 있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 문명의 중심은 동로마 제국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이제 기독교 문명의 말하자면 본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성소피아 사원이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성소피아 사원을 건축할 때 황제였습니다. 흔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고 하면은 역사책에 나오죠. 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오죠.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한 로마 법전의 완성,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문명세계를 법치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되는 문서가 로마법입니다. 그리고 게르만법입니다. 특히 로마법입니다. 그 로마법을 완성한 사람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서기 482년부터 565년까지 83세, 그리고 제위 황제로서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공이 많습니다. 로마 법전을 만드는 거, 그리고 성소피아 사원을 건설하고, 그리고 고트족에게 점령당한 서로마, 지금 이탈리아 수복 전쟁을 벌립니다. 이 이탈리아는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된 다음에 거기에 동고트 왕국이 있습니다. 이 동고트 왕국을 세운 사람이 테오도릭 대왕인데, 이 사람은 게르만족이었지만은 결국은 기독교가 됩니다. 이 동고트 왕국이 과거의 로마 영토를 많이 수복을 합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페인 일부까지 이렇게 다시 수복을 하고, 로마의 제도를 그냥 인계를 받아가지고, 일종의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은 로마 제국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꽤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는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영광을 되찾겠다. 잃어버린 고트족에게 잃어버린 이탈리아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탈리아 수복전쟁, 로마 수복전쟁을 벌립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493년에 세워진 이 동고트 왕국이 결국은 서기 552년에 552년 한 계속된 게 한 5년 계속되었습니다. 수도인 라벤나, 동고트 왕국의 수도인 라벤나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보낸 동로마 제국 군대에 의해서 접수됨으로써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전체가 동로마 제국의 치하로 들어와서 그 순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과거의 로마의 영토를 거의 수복합니다. 북아프리카까지도 거의 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피크였습니다. 이게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를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탈리아에 계속 강군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 페르시아 쪽하고 싸워야 되고 여기 싸울 데가 많아요. 너무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점령지를 너무 확장시키면 그거 유지하다가 제국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때만 좋았지 그 뒤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결국은 일시 수복했던 이탈리아를 다 잃고 맙니다. 그때부터 동로마 제국의 쇠락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탈리아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요사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야망으로 괜히 잘 나가는 동고트 왕국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탈리아가 대혼란에 빠지고 그 뒤에 유럽 전체가 이탈리아 문제로 항상 골머리가 아픈 그런 유산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직접 명령을 해가지고 만든 건축물이 성 소피아 사원입니다. 서기 537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 굉장히 단기간에 만들었습니다. 이 몇십 년 걸린 게 아닙니다. 예컨대 타지마할,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은 한 20년 걸렸죠. 그러나 이것은 한 5, 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름이 한 100m쯤 됩니다. 100m, 한 80m 이렇게 밑변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천정까지 높이가 56m입니다. 그러면 한 15층 건물 되죠. 도움이 있습니다. 도움. 거대한 도움이 지름이 33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 소피아 사원이 100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아마도 궁전까지 포함해서 100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 건물이기도 하고 아마도 건물로서도 가장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것은 세르비아, 스페인의 세르비아에 있는 대성당입니다. 거기 가보면 콜럼부스의 유해를 모셨다고 하는데 그 세르비아 대성당이 16세기에 만들어지기까지 1000년 동안 성 소피아 사원은 유럽 최고의 건물이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좀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이스탄불에 가시면은 뭐 어차피 성 소피아 사원을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300만 명이 찾아오는 그 성 소피아 사원을 보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건물이 1000년 동안 유럽의 최고 건물이었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라 진흥왕 때 만든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과 관련 있는 3대 인물이 있습니다. 성 소피아 사원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건축주입니다. 이분이 이걸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까마득한 천장을 보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드디어 솔로몬의 영광을 능가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물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이후에 이 소피아 사원을 모스크로 바꾼 메흐메트 2세, 그 다음에 케말 파샤, 모스크로 쓰던 것을 다시 박물관으로 바꾼 사람, 세 사람이 유명한데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게 됐네요. 에르도안, 독재자 에르도안은 박물관으로 쓰던 것을 다시 모스크로 돌렸습니다. 원래 이 성소피아 사원에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게 불이 탔습니다. 왜냐하면 서기 532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군중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전차 경기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게 황제를 공격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유스티니아누스가 한때는 피난 가려고 합니다. 그때 황후가 테오도라라는 여자인데 아주 명랑한 여자입니다. 매춘부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여자가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황제복, 보라색이죠. 그것이 수위로서 최고다. 죽으려면 여기서 죽어라. 용기를 줘가지고 강경 진압을 합니다. 한 3만 명 학살합니다. 그리고 불탄 교회를 재건하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소피아 사원의 건축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소피아 사원을 급하게 짓다가 보니까 특히 에페소에 있는 알테미스 신전의 기둥을 뽑아오기도 하고 저기 레바논에 있는 바알 신전의 기둥을 가져오기도 해가지고 그리스 때 건축물들의 이 자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소피아 사원에 그려져 있는 벽화 중에서 서기 1028년에서 50년 동안에 재위했던 여자 황제 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 황제의 첫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벽화에 있던 전 남편의 머리를 잘라내고 새 남편의 얼굴을 거기에 얹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남편도 일찍 죽었어요. 두 번째 남편의 얼굴을 떼어내고 세 번째 남편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남편은 이 여성 황제보다 더 오래 살아가지고 그 얼굴은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1453년에 이슬람 차지가 되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저는 우상숭배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스크 안에 조각이라든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화 위에다가 덧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케말 파샤가 박물관으로 만들면서 그 덧칠을 다시 벗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면은 옛날 벽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피아 박물관 남쪽 바닥에는 헨리쿠스 단돌로라고 라틴어로 알파벳으로 쓰여진 곳이 있어요. 바닥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단돌로는 이 베니스의 국가 원수였습니다. 베니스에서는 국가 원수를 선출했습니다. 귀족들이. 이름을 도제라고 불렸습니다. 이 베니스가 그때 강국이었습니다. 1204년에 주로 프랑스 기사단과 베니스 해군이 합쳐가지고 제4차 십자군 원정단을 만듭니다. 이 베니스 사람들은 전쟁하면서도 돈벌이를 하니까 프랑스 기사단을 예루살렘까지 실어주겠다 해가지고 돈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기항지로 콘스탄티노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병력이 콘스탄티노플에 상륙하자마자 약탈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예 콘스탄티노플의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려버립니다. 황제를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라틴 엠파이어라고 해가지고 라틴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비잔틴 제국이 없어져 버립니다. 수십 년 동안 통치하게 합니다. 이 주모자가 단돌로라는 그때 나이비 90이 넘은 사람인데 베니스의 국가 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4차 십자군은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막 약탈을 했습니다. 책도 약탈하고 불도 지르고 해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의 문화재를 많이 부수고 했는데 나중에 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단돌로란 사람이 죽고 나서 성소피아 사원에 묻혔어요. 그 시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부관 참시를 하고 개한테 던져 주었는데 개도 단돌로를 먹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니스에 가보시면은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아주 비잔틴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은 정사각형형인데 다른 유럽의 성당과 다른 거는 이 아랍 분위기, 비잔틴 분위기가 많이 반영된 그런 성당인데요. 그 성당 앞면 그 베란다에 보면은 4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 청동상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카피입니다. 저 진품은 그 뒤에 성당 안에 있는 곳에 진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서기전 5세기 희대의 명품입니다. 서기전 5세기에 만든 것인데 이게 원래 자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바로 성소피아 사원 앞에 경기장에 있던 겁니다. 경기장에 있던 걸 이 단돌로라는 사람이 약탈을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베니스로 가져가서 아주 자랑스럽게 거기에 진열을 해 놓았어요. 터키 사람들 건 아니죠. 이제 당시에 비잔틴 제국은 그 뒤에 없어져 버렸으니까 요새 그리스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성소피아 사원의 도움은 로도스 섬의 가벼운 진흙으로 빚은 벽돌로 만든 것입니다. 이 돔은 그 뒤 지진으로 자주 무너져서 복원하고 했는데 전체 모양은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소피아 사원 맞은편에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는 아주 영롱한 빛으로 유명한 큰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 내부가 청색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가지고 블루 모스크라고 불립니다. 이스탄불에 가면은 모스크가 참 많습니다. 둥글둥글한 게 꼭 경주에 가보면은 고분이 둥글둥글 하듯이 이 이스탄불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게 모스크 도움의 둥글둥글한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게 이 블루 모스크라고 합니다. 이 블루 모스크는 아하메트 1세가 서기 1609년에서 16년 사이에 소피아 성당을 압도하기 위해서 지은 모스크지만은 역시 소피아의 상대는 안 되죠. 그러나 하여튼 아름답습니다. 이 소피아 사원을 나와가지고 블루 모스크를 향해 걷는 길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은 한쪽은 기독교가 되고 한쪽은 이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두 위대한 종교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그 길은 걸어가면서 한번 사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자의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스탄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행 정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탄불을 가장 넓게 조망하도록 해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골든혼만 건너편 언덕 위에 있는 갈라타탑입니다. 갈라타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9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높이 62m인 이 탑은 1348년에 이곳에 진출해 있던 제노바 상인들이 지은 요새의 일부였습니다. 9층 발코니에서 이스탄불의 파노라마를 내려다 보면은 왜 이곳이 세계의 수도로서 손색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를 느끼게 합니다. 17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수도. 또 여행정보 팁 두 번째를 하나 드릴까요? 소피아 박물관에 너무 취하다가는 이게 놓치기 쉬운 명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지하 저수지 바질리카 시스턴, 바질리카 시스턴이라는 지하 수조가 있습니다. 이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서기 532년에 만든 것인데 약 8만 톤의 물을 저장합니다. 지금도 물이 아주 얕게 차 있는데 336개의 기둥이 들어서 있고 아주 아름다운 조각이 있고 수중궁전처럼 근사합니다. 이 성소피아 사원이 지켜본 1500년의 역사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